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트럭을 개조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이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푸드트럭보다 더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푸드바이크가 오는 5월 경기도에서 첫 선을 보입니다. 강창구 기자입니다. 음료나 토스트 등 각종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푸드트럭입니다. 2, 3천만 원의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할 수 있는 푸드바이크가 올봄 첫 선을 보입니다. 경기도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에 간단한 조리 시설을 갖춰놓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푸드바이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저렴한 비용은 물론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이나 공원에서도 영업할 수 있어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활성화됐습니다. 경기도는 푸드바이크 예비 창업자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을 열어 10개 팀을 선정했습니다. 공모전 접수 결과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도화만 되면 더 많은 창업 수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정된 팀은 영업에 사용할 푸드바이크 모델을 만든 뒤 5월부터 원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꼭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푸드바이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상상을 할 수 있는데 소자본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고. 경기도는 시범 운영 성과를 토대로 정부의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푸드바이크 법제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아프리카의 관문으로 불리는 수단이 20년 만에 미국의 경제 제재에서 풀려났습니다. 수단에는 한국 제품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수단의 수도 카르툼에 한상용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긴 나일강의 젖줄 청나일과 백나일이 만나는 수단의 카르툼. 올해 1월부터는 수단에 대한 미국의 경제 제재가 한시적으로 풀리면서 수단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진출도 이미 왕성한 상황. 수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 등 한국 가전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고 한국 차량의 비중도 60%에 달합니다. 수단 정부도 한국의 투자 유치는 물론 경제, 문화 협력에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 think this is the right time for them to come to Sudan, especially if they know, and I think they know that, which have been made in South Korea is very popular technology here in Sudan. 우리나라 기술력에 여기 있는 자동차라든가 무슨 전자제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높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수단 정부는 미국의 한시적 경제 제재 해제로 외국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따라서 수단의 성장 잠재력은 더욱 주목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단 카르툼에서 연합뉴스 한상영입니다. 마지막 그룹 공채에 나선 삼성의 채용 사이트 서버에 오류가 나서 지원자들이 혼란을 겪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상반기 채용 지원 마감은 원래 21일 오후 5시였지만 20일 자정부터 약 6시간 동안 서버가 다운되면서 채용이 마감됐다는 메시지가 떴고 결국 지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전산 오류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채용 페이지는 복구됐고 삼성 측은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삼성 측은 입사를 희망하는 지원자들께 죄송하다고 전했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큰 병을 앓는 것도 아니지만 막연히 쉬고 싶어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쉬었음 인구가 청년층에서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세에서 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1,600명 늘어난 36만 2천 명이었습니다. 2013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청년층 쉬었음 인구가 늘어난 건 2015년 11월 이후 15개월 만입니다. 경기 불안의 정치적 혼란으로 대기업 채용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등 최근 고용 상황 악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떠난 제주도에 국내 관광객 발길이 늘고 있습니다. 명동 등 다른 관광지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경태 기자입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하루 평균 2,000명을 넘던 제주도의 6호 방문 수는 지난 주말 1,000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 숫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외국인 여행객은 18,0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6.2%, 15,537명이나 줄었는데 나흘간 내국인 방문 증가세가 이를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업계에선 6호가 줄었다는 소식에 한산해진 제주도를 이참에 방문하자는 심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1,7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도 집토끼격인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막지 못해 5조 8천억 원의 적자를 봤던 사례를 생각하면 내국인의 귀환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작년 국내 총생산과 민간 소비 증가율은 2%대에 머물렀는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7.4%를 기록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줄어드는 중국 단체 관광을 무작정 기다리기보다는 개별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 해외로 눈 돌린 내국인의 발길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금호타이어가 중국 기업에 매각될 상황에 놓이자 대선 주자들까지 채권단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제2의 쌍용차 사태가 우려된다는 건데 금호타이어의 운명을 손에 쥔 채권단은 고심에 빠졌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두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채권단이 연일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까지 가세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은 금호타이어를 중국 기업에 매각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호타이어의 공장이 광주 등에 있다 보니 호남 민심을 챙겨야 하는 것도 있지만 중국 측이 주요 기술만 챙기고 다시 팔아버리는 이른바 먹튀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쌍용차 사태를 직접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2004년 쌍용차를 인수한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은 핵심 SUV 기술을 빼돌린 뒤 5년 후 법정 관리를 신청하고 직원 2천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쌍용차 트라우마는 채권단도 외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채권단은 박삼구 금호그룹 회장이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안을 논의했습니다. 박 회장이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허용한다면 우선 매수권을 가진 박 회장 측은 금호타이어를 인수할 수 있게 됩니다. 금호그룹 측은 채권단이 중국 기업 더블스타와 계약한 과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일단은 채권단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채권단은 이르면 22일쯤 컨소시엄 허용 여부에 대한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지난해 4대 시중은행원들의 연봉이 8,2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은행의 연차 보고서를 종합하면 신한국민하나, 우리은행의 평균 연봉은 8,240만 원이었고 이 중 신한은행의 1인당 평균 보수가 8,470만 원으로 4대 은행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본부장급 이상 4대 은행 임원의 평균 연봉은 4억 1,000여만 원이었는데 신한은행 임원은 성과급을 포함해 1인당 평균 5억 1,000만 원의 보수를 챙겨 역시 1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코스피 연중 최고치 돌파 소식이 이어졌지만 증시 전반이 호황은 아닙니다. 중소형주 중심 코스닥 시장은 전혀 그렇지 못하고 코스피도 10대 재벌 그룹주 상승폭이 시장 전체 상승폭의 2배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증시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정주희 기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황소는 상승장을, 곰은 하락장을 상징합니다. 매년 증시 개장식에 황소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 증시는 코스피가 한창 열기를 뿜어내는 황소장, 영어로 불마켓이라면 코스닥은 곰의 둔한 모습을 보이는 베어마켓 상태입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열흘간 이어진 외국인 순매수 행진에 힘입어 2,160선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2,200선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치인 2,228선도 뚫을 태세입니다. 특히 한 주에 210만 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삼성전자를 필두로 10대 그룹주의 상승세가 뚜렷했습니다. 올해 들어 10대 그룹 상장 계열사 시가총액은 8% 넘게 늘어 전체 시가총액 증가율의 2배에 육박했습니다. 특히 삼성그룹주들의 시가총액의 증시 비중은 28%까지 훌쩍 뛰었습니다. 불마켓을 방불케 하는 코스피와 다르게 코스닥은 하락세입니다. 올해만 코스피 지수가 6.8% 오르는 동안 코스닥 지수는 3%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매수세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스피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5조 원을 넘은 반면 코스닥은 1,000억 원 남짓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내수 관련 주식과 바이오 제약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 회복 조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게 부담 요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완화와 내수 개선 없이는 코스닥 시장의 반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앞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칙적으로 연대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 대부업체의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실직, 폐업 등 갑작스러운 곤경 시 금융사 대출의 원금 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와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전용 실손보험 상품 도입도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이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2자릿수의 고금리를 부과하는 관행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수준까지 뛰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후년까지 2%포인트 정도 더 올리겠다고 예고해서 예비부부 등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다음 달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 한재근 씨. 마음 같아서는 대출이라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하고 싶지만 무섭게 오르는 금리 탓에 포기했습니다. 벌써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에 육박해 한 씨가 집을 사기 위해 1억 원만 빌려도 매년 5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이 올라서 집 사는 건 무리고,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맞벌이 부부를 한다고 해도 하루하루가 갚아야 될 게 많아지니까. 문제는 미국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금리를 내후년 3%까지 올리겠다고 예고했다는 점입니다. 그럴 경우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3.5% 수준까지 올리게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장 경기 침체 우려로 인상이 부담스러워도 미국의 금리가 역전되면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2년 뒤 7%대까지 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매년 100만 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하는데 지금보다 매년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더 내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은은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연간 9조 원 늘어나 채무 상환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을 받기 전 상환이 가능한지 미리 따져보고 기존 대출자들도 향후 금리 상승 속도를 지켜본 뒤 고정금리로 갈아탈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15일 미국이 3개월 만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불과 0.25%까지 줄어들었는데요. 이 미국은 경기 호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단행할 대규모 부양책의 영향으로 올해 안에 최소 2차례 금리 인상을 더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미국의 금리가 우리보다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리도 금리를 올릴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는데 시중금리는 벌써 들썩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올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0.5%에서 1%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금리가 오를 경우 문제는 1,340조가 넘는 가계대출의 부실 악화입니다.
특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한계 가구가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계 가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한계 가구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용어인데요. 한계 가구란 어떤 의미고 또 얼마나 심각한지 짚어주시죠. 네, 한계 가구는 경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가구를 말하는데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매달 최저 생계비를 뺀 소득에서 원리금 상한액을 갚고 나면 이 적자에 놓이게 되는 가구를 말합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부채를 보유한 전체 가구 중 한계 가구는 20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고요. 이 비율로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빚을 갚고 나면 마이너스인 가구가 200만이 넘다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금리가 올라간다면 이자 부담이 커져서 이런 한계 가구는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금리가 상승하고 소득 수준은 저하되면서 이 부동산 가치도 동반 하락하는 경우에 전체 금융부채 가구 중 한계 가구의 비중이 33.6%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 집 중 한 집 이상이 한계 가구라는 예측인 겁니다. 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예측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이게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거든요. 심지어 부동산 시장에도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 조치 등은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던 수출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과 소득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 최근 10년 새 가장 큰 규모의 입주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주를 앞둔 가구들의 중도금 대출 유예 기간이 끝나면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는 가계부채가 1,500조가 넘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저금리일 때는 빚을 내서 집을 사라고 하더니 이게 결과적으로 가계부채를 급격하게 늘린 원인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산 것이 가계부채의 규모를 키운 건데요.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기준금리를 5차례 인하하는 동안 무려 240조 원 이상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동안 경제 성장률은 3년 연속 2%대에 머물면서 이 소득은 늘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득이 불안정한 저소득층이 더 위험한 상황인데요. 현재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이거나 소득이 하위 30% 이하인 취약층의 가계대출액이 78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당장 이 취약계층의 붕괴가 예상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저소득층일수록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생활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네, 벌써부터 은행권이 부실 대출을 관리하면서 일종의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계 가구를 비롯한 저소득층이 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워지자 고금리의 제2금융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예상이 됐었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미국을 중심으로 주식시장은 화랑입니다. 무엇보다 미 연준의 옐런 의장의 일관된 태도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런 평가가 다수인데요. 앞으로 예견된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